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죠? 고정상 파트다라고 할 수 있죠. 고정상 파트는 이제 컬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컬럼의 길이를 3에서 15cm 정도 쓴다. 일반적 교본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 실험할 때는 30cm까지도 써요. 그래서 컬럼의 길이는 실질적으로는 더 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30cm 이상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컬럼의 길이는 그렇게 되고 내벽이 유리나 또는 PEK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PEK는 폴리머예요. 폴리에터에터 케톤이라는 폴리머인데 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머입니다. 여러분들 열경화성, 열가소성 많이 들어봤던 말일 거예요. 열가소성이란 온도의 변형에 의해서 다시 온도를 낮추면 되돌아오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내벽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PEK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컬럼은요. 내벽은 PEK로 돼 있고 외곽은 스테인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벽과 외곽이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양쪽에 다공성 디스크가 들어간다. 똑같은 이유겠죠. 고정상은 빠져나오면 안 되고 이동상과 시료는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터가 양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포러스한 필터죠. 구멍이 조금씩 뚫려 있는 그런 필터가 들어있다. 컬럼 내 지름은 4.6mm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HPLC는 다 4.6mm의 지름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도 장착을 다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흐름 속도 아까 얘기했죠. 0.5에서 2mm/min 정도. 일반적으로 뭐 10cm, 20cm짜리 컬럼들이 이 정도 쓴다. 들어가는 용량은 10에서 20 마이크로리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컬럼의 지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HPLC는 컬럼의 지름을 굳이 바꿔서 실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컬럼의 지름을 작게 하게 되면 당연히 시료의 양도 적게 들어가고 이동상의 소비도 줄어들고 나오는 신호에 대한 효율도 증가하고 확산도 방지할 수 있고 당연히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일반적인 HPLC에서는 굳이 지름을 이렇게 바꿔서 실험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나중에 GC를 보면 알겠지만 GC는 이 지름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이제 GC 컬럼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액체는 확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죠. 그렇죠? 확산 뭐죠? 디퓨전. 확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확산이 액체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름을 저렇게 줄여서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UPLC 같은 새로 나오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지름을 많이 줄여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컬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드 컬럼을 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쓰는 메인 컬럼이 있겠죠. 메인 컬럼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앞에다가 조그만 컬럼 하나를 달아 놓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프리 컬럼 또는 가드 컬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컬럼은 1cm 이내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둘의 조성은 당연히 같아요. 조성이 같아야지만 얘가 미리 선 걸러주는 거죠. 어떤 물질? 비가역적 물질들, 이물질들 이걸 미리 걸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말 분리해야 되는 물질만 순수하게 보내줘야 메인 컬럼의 수명이 증가하고 나오는 신호의 효율이 뛰어나지겠죠. 근데 이건 좀 돈적인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시중에서 팔리는 컬럼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100만 원짜리 메인 컬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은 20만 원이면 삽니다. 15만 원, 20만 원짜리 충분히 있어요. 근데 얘가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컬럼 하나를 사면은 수명이 한 1000회 정도 실험하면은 수명이 다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가드 컬럼을 달면 1500번을 실험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70만 원 들여서 1500번 쓸래? 아니면 200만 원 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2000번 쓸래? 그게 맞잖아, 그치? 차라리 2개 사놓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2000번 쓰는 게 맞지? 170만 원 들여서 1500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돈적인 값어치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가드 컬럼을 달아야 좋죠. 특히 환경물질, 시약들. 이런 시약들을 분석할 때는 이물질이 워낙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가드 컬럼을 필수로 달아주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신호가 안 보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달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유기물 분석에서는 잘 안 달아요, 사람들이.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돈이겠죠. 돈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원래는 컬럼의 수명을 저렇게 1000번만 써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학교들은 몇천 번도 쓰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약회사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들은 정말 이 컬럼의 주기를 꼭 맞춰서 쓰죠. 안 그러면은 결과값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재현성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가장치 하나 더.
바로 컬럼 부분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븐을 하나 달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서머스탯이라고 해서 바로 TCC라는 장비를 하나 달 수 있다. 요거는 순수하게 재현성만을 위해서. 안 달아도 되는데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분리되는 부분만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오븐을 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HPLC는 오븐이 다 일체형으로 달려 있어서 다 달려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뭐 30도든 25도든 세팅을 해서 내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컬럼의 종류 볼까요? 위에 있는 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틸 컬럼들. 저 외관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죠. 아래가 PEK 컬럼이에요. 그래서 그냥 PEK로 다 만든 컬럼들. 그래서 폴리머로 만든 거죠, 그냥. 플라스틱 폴리머로. 자, 요게 TCC예요. 서머스탯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컬럼 부분에다가 저걸 장착해서 컬럼의 온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저기 가장 중요한 말은 뭐야? 재현성 보장. 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얘를 뭐 달아서 뭐 시루에다 뭐 자극을 주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결과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죠? 뭐 바이오 시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왜냐면 온도에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36도에 37도 유지하면서 실험을 계속해야지만 일정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아놓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TCC 같은 경우는 0.1도 간격으로 온도가 제어되고요. 150도 정도까지도 온도가 제어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아서 쓸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검출기. 재밌는 건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HPLC의 본디 목적이 뭐예요? 시루에 분리잖아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분석에 더 목적을 둬요.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죠. 분리보단 분석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주된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크로마토그래피의 능력은 디텍터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로마토그래피의 능력은 디텍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디텍터의 종류.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거 2개만 설명할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근데 일단 비교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검출기들의 이름. 그리고 요거는 감도, 별표죠. 감도. 감도란 무엇이냐? 얼마나 낮은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감도예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디텍션 리밋. 바로 검출 한계를 감도라고 하는 거예요. 검출 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미량 분석도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VWD는 나노그램에서 피코그램 정도까지 가능하다. 피코면은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램인데 거기까지 그냥 가능하다라는 거지. 일반적 나노그램 영역대를 측정하겠죠. 그렇죠? 아래 것도 마찬가지. 플로로센스 같은 경우는 펜토그램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렉트로케미칼도 펜토그램까지 가능하다. 어때요? 감도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쟤네들의 장점 볼까요? 높은 감도. 그렇죠? 그래서 형광이나 아니면 전기화학 쪽. 이쪽은 굉장히 신호에 대한 감지가 좋다. 왜? 어떤 물질의 양이 적더라도 나오는 신호의 세기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컨덕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도 측정기죠. 감도 또 나노에서 피코그램 정도. 전도도 측정기는 전도체를 측정하는 거죠. 뭐죠?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쓰는 거예요. 저게 바로. 제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말은 안 했지만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결국은 이온을 분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전도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전용 검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굴절률 검출기. 아주 대중화된 검출기예요. 그런데 감도가 너무 형편없네요. 그렇죠? 다른 애에 비해서 감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스. 검출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매스죠. 왜? 정성 분석이 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왜? 질량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매스가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문제는 뭐야? 가격이잖아. 잘 봐. 크로마토그래피가 대략 4, 5천만 원 정도 해. 근데 매스가 4, 5억 정도 해. 그러면 이제 매스를 달면 이건 매스야, 그치? 이건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야. HPLC가 옵션인 거야, 옵션, 그치? 그냥 공짜로 달아줘, 그냥. 알겠어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쵸? 일반적인 4, 5천만 원짜리 그냥 크로마토그래피다. 그러면 위에 있는 VWD나 DAD 정도, 아니면 플로로센스 정도, 이 정도 달려있는 거지. 만약에 검출기가 비싸지면 이거는 그 검출기지, 이제. 그치?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냥 선으로 먼저 시료를 그냥 분리해주는 기술밖에 안 되는 거지,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두 번째, 선택성. 아래다 좀 써놓을까요? 정확성이에요, 결국. 선택성이라는 것은. 신호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봤더니 어때요? VWD는 굉장히 정확성이 떨어지죠. 자, VWD하고 DAD를 하나로 묶으세요. 같은 이론의 검출기예요. 다만 저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저것 때문에. 바로 셀렉티비티가 안 좋아서 VWD가. 그래서 DAD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유라고요. 알겠죠? 둘 다 똑같이 빛의 흡수를 측정하는 거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다만 선택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선택성이 증가된 검출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DAD예요. 제가 저 위에 두 개를 설명할 거예요. 저게 가장 흔한 검출기니까요. 알겠죠? 나머지 애들도 쭉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useful of compounds. 전 뭐야? 화합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볼게. VWG나 DAD는 대략 80%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화합물 중에서. 이유는 신호가 나와야 측정을 하지, 그치? 신호가 나와야 측정을 하는 거지,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뭐야? 저기에 있는 두 가지의 장비는 빛의 흡수를 본다고 했죠? 빛의 흡수가 어느 정도 보냐면 울트라바이올렛하고 비지블 영역 정도의 빛을 쏴요. 대략 200나노미터서부터 한 800나노미터까지의 파장을 쏴줘요. 거기서 변화가 있어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물질에 신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게 전자전이 현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전자전이 현상이 일어나려면 얘네들이 불포화 결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같은 경우 아니면 특정 작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화합물이 이런 게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화탄화수소에도. 걔는 못 찍겠죠. 그래서 80%. 알겠죠? 자, 그리고 10%. 플로로센스는 형광이 나와야 실험을 하죠. 그렇죠? 형광물질이어야 실험을 하는데 형광물질은 뭐야? 벤젠고리 취향기들이잖아. 걔네들은 가능하지만 형광 신호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찍어? 그렇지?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기화학. 전기적 성질이 나와야 돼요. 전자이동이 일어나야 돼, 물질에서. 그렇지? 그래야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볼까? 100%. 굴절률 검출기는 물질에다가 빛을 가해서 굴절을 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물질은 농도가 다르면 굴절은 나오니까. 다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은 좋은 검출기인가? 아니요. useful of compounds는 검출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건 돈 싸움이잖아, 그냥. 내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형광물질을 위해서 얘를 사는 게 좋은 거야. 왜? 선택성도 뛰어나고 감도도 훌륭하니까. 알겠지? 돈이 많으면 또 전기화학 성질에 띄고 있는 얘 갖다 측정하면 되는 거야. 왜? 선택성도 좋고 감도도 좋으니까. 이건 기계의 능력이 아니야. 그치? 모두 다 찍을 수 있다고 기계가 좋은 게 아니야. 기계의 진짜 능력은 감도와 선택성이지. 알겠어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useful of compound는 그냥 비교해 주려고 실어놓은 것 뿐이에요. 저거는 돈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신호 검출기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찍는다고 그걸 굳이 기계의 장점이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하더라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굳이 기계의 장점이라고 하기엔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다 못 찍더라도 찍는 놈을 제대로 찍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형광 검출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10%만 찍는다고 별로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매스 제일 좋죠. 정성 분석도 되고 대부분 다 찍고 선택성 뛰어나고 감도 훌륭하고 매스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스를 달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정량용이죠, 대부분. 자, 검출기의 구비 요건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높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것은 뭐냐? 잡음이 이렇게 있을 때 신호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레이쇼가 낮다. 그러면 잡음이 이렇게 있는데 신호가 요만큼 나오면 이건 신호인지 잡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잡음이 낮아야겠네요. 검출기가. 그렇죠? 두 번째 바로 연달아서 잡음이 낮아야 된다. 결국. 검출기는 잡음이 낮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연달아서 그러면 감도가 좋아진다. 그렇죠? 그게 검출한계죠. 검출한계가 감도예요. 당연히 잡음이 낮아지면 검출한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1번, 2번, 3번은 다르게 써놨지만 같은 하나의 사이트, 그냥 묶음이죠. 그렇죠? 결국 다 같은 이유가 되니까. 그리고 6번, 선택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얘기했어요. 자, 봐. 감도, 잡음, 신호 잡음 이건 그리고 선택성은 모든 기계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냥. 모든 기계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야. 4, 5번 별표.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기계의 검출기로서 필요한 거야. 그렇지?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시료가 흘러요. 움직인다고. 멈춰있지가 않다고, 시료가. 그러다 보니까 뭐야? 유속이나 온도나 압력이 안정해야 돼, 검출기가. 그렇지? 검출기가 여기에 흔들거리면 안 돼. 그렇지? 계속 움직이는 시료를 찍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에서 꼭 필요한 점이죠. 그렇죠? 다른 검출기 봤더니 그냥 시료를 가만히 두고 찍어. 그럼 상관없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 계속 프레셔가 가해져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에 민감하면 안 되지, 검출기가. 그렇죠? 그리고 5번. 기울기 용리가 가능해야지. 기울기 용리가 뭐예요? 계속 나는 이동상의 비율을 바꿀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갑자기 검출기가 흔들거려. 안 되지, 그치? 이러한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하더라도 검출기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되지, 그치? 일정한 베이스를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HPLC 검출기의
필요 조건인 거죠. 나머지 1, 2, 3, 6은 그냥 모든 분석 장비의 조건인 거고 그냥. 모든 분석 장비라면 이러면 좋다라는 거고. 여기서 4번, 5번만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겠죠. 자, 이제 하나 볼게요. VWD. 자, 가장 흔해요. QC들이 쓰는 게 이거예요, 다. 일반적인 제약 QC나 화장품 QC에 쓰는 검출기가 일반적으로 다 요겁니다. Variable Wavelength Detect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파장 검출기. 써나 UV-BIS다 이게. 여기서 UV-BIS 배운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 학교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UV-BIS 검출기예요. 똑같아요. UV-BIS 검출기를 쓰겠다라는 건데. UV-BIS 검출기가 뭐냐? 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울트라 바이올렛은 10나노미터서부터 400나노미터 정도까지를 브로드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학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350까지로 하는 데도 있고 378까지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냥 브로드하게 400 정도가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비지블이 대략 800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냥 브로드하게 잡는 겁니다. 저는 알겠죠? 디테일하게 안 잡을게요. 우리가 쓰는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190나노미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앞쪽에 자외선을 형성하려면 백큐մ 상태가 돼야 돼요. 진공 상태에서만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백큐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따로 장비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가의 장비 따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UV-BIS 장비는 이 정도 영역의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빛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그렇지? 물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못 찍지. 그렇지? 바로 일렉트론 트랜지션, 전자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봐. 자, 쉽게 얘기할게. 그냥 아주 쉽게. 이거 전자전이만 갖고도 또 한 학기 수업이야. 쉽게 얘기할게. 결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자죠?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쏴. 에너지가 강력해. 그러면 본딩 파괴지 뭐. 그렇지? 그럼 이 본딩을 이루는 게 뭐냐고. 우리 원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는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구분하지. 하나는 내부 전자, 하나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는 일반적으로 외곽 전자라고도 표현하고. 결합에 참여하는 것은 외곽 전자가 참여하는 거야. 만약에 빛 중에서 가장 센 빛, 감마레이를 때려버렸다 내가. 그러면 이 본딩을 파괴하는 건 물론이고 내부 전자까지 다 뜯어내. 그게 방사선의 위험성이야. 그렇지? 핵무기가 터졌을 때 나오는 방사선의 위험성, 감마레이. 그 정도고. 엑스레이 정도 하면은 외곽 전자 정도를 타겟팅해. 그래서 결합 본딩을 깰 수 있어. 그래서 엑스레이를 쬐도 캔서나 튜머에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울트라바이올렛으로 넘어오면 에너지가 줄어들어. 자, 다시.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낮아진다. 알겠지? 양자역학 기본이론, 막스 플랑크. 에너지는 한유 공식. 에너지는 진동수에 의존한다. 즉 파장에 반비례한다. 알겠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1학년 1반하기 알겠지? 챕터 7, 8장. 알겠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라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책들이. 그치? 자, 그러면 엑스레이는 이제 외곽 전자를 타겟팅. 이제 울트라바이올렛으로 넘어왔어. 물론 저 앞에 있는 짧은 울트라바이올렛도 결합을 깰 수는 있어. 왜냐면 엑스레이 바로 옆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자외선 가시광선은 뭐냐? 결합을 깰 수는 없어. 이 전자의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가 뭐냐고. 첫 번째, 전자전이 현상. 두 번째, 바이브레이션, 진동. 세 번째, 로테이션, 회전. 네 번째, 트랜스레이션, 병진. 이 네 가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걸 다 극복하면은 이온화가 돼버리는 거야. 전자가 떨어져 버리는 거고 본드 브레이킹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 정도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네 가지 에너지를 건드려. 그중에서 메인이 일렉트론 트랜지션, 전자전이. 바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현상. 바로 익사이티드, 들떠버리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서 빛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흡수된 빛을 보면 돼. 그게 어떤 빛을 흡수했냐가 물질의 정보, 그리고 얼마를 흡수했냐가 물질의 양. 람버트 비어 공식. 빛의 흡수는 EBC. 알겠어요? 물질의 농도와 빛의 흡수량은 비례한다. 바로 요거 갖다 알아내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야. 알겠어요? 바로 전자전이가 일어나면서 빛을 흡수하는 거야. 물론 전자전이가 일어나면서 진동도 일어나고 회전도 일어나고 로테이션도 다 일어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자전이가 메인, 가장 높은 에너지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그걸. 그래서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도 분명히 정성이 될 것 같아. 왜? 결합 구조마다 전자전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CO 이중 결합에서는 뭐 250 나노미터를 흡수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결합 뭐 3중 결합에서는 뭐 270 나노미터 이렇게 뭐 뭔가 될 것 같아. 안 돼. 전자전이가 일어나면서 진동 회전 에너지가 같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신호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와. 그래서 얘나 다 250 근처. 정성 힘들어. UV-BIS 또한 정성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야. 비교 정성 수준일 뿐이지. 뭐 정량,
얼마나 빛을 흡수했느냐를 보고 물질의 양을 알아보는 거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흡수량과 농도는 비례하니까.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단독 장비로 요걸 쓰다가 장착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물질에다가 이제 저만큼의 빛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보게 됐다. 다만 단일 결합 애들, 단일 결합은 이중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합에서 들뜰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넓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19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를 줘봤자 흡수를 안 해. 이 구간에선 150나노미터 이하에서 흡수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80%. 모든 물질을 다 찍을 수는 없다. 포화, 탄화수소 결합들은 찍을 수 없다. 왜? 안 나오니까 신호가. 전자전이가 일어나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렇지? 그래서 불포화 결합, 특정 작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 애들은 이 신호가 가능하다. 보일 수 있다. 빛의 흡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기회가 된다면 제가 UV비스 장비도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이론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봐. 그러면 일단 이 빛을 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소스가 필요하죠. 램프. 뭐야? 중수소 또는 텅스텐 이런 램프를 이용하면 돼요. 빛이 나오겠죠. 빛이 나왔어. 여기다 시료를 딱 뒀어. 시료를 딱 뒀더니요. 시료가 300나노미터를 흡수했어. 그리고 빛이 나갔어. 그리고 측정했어. 그러면 300나노미터 얼마 흡수했는지 이게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 빛은 단일광이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빛이.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시료는 흡수한다고. 그러고 나서 측정해봤자 무슨 검출이가 센서도 아니고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걸? 못 잡아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료가 흡수하는 빛만을 골라서 보내줘야 된다고, 지금부터 이제. 결국 저 램프에서 나오는 빛은 단일광으로 다 섞여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빛만을 골라 보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을 분산시키든지 회절시키든지 간섭시키든지 뭔가 해서 쪼개야 된다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프리즘. 뉴턴이 하셨던. 프리즘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프리즘으로 저걸 골라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단일광의 빛을 이제 모아. 이게 입구예요. 이걸 모아서 초점을 맞춰서 프리즘에 보내겠죠? 이걸 내가 분산 장치라고 그냥 쓸게요. 최근의 장비는 프리즘 안 써요. 회절 장치 쓰지. 왜냐하면 프리즘 갖다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프리즘을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자, 쪼개졌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빛만을 모아서 보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300나노미터 보내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시료를 두겠지. 시료는 300나노미터 빛을 흡수하겠지. 들어간 양, 나온 양, 측정. 그러면 얘가 얼마를 흡수했는지 알 수 있겠지. 왜? 투과도란. 들어간 양 대비 나온 양이야. 투과도는 항상 A와 마이너스 로그의 관계를 띠고 있으니까. 결국 빛의 흡수란, 물질의 흡수란 마이너스 로그 T고, 측정은 T를 측정해서 A로 계산해 주는 거라고. 앱설 번수로.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뭐에 비례한다? 물질의 농도와 비례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지금 최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쉽게 최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잘 봐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질문. 한 가지 물질을 조사해요? 아니요. 한 가지 물질을 조사하지 않죠.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목적이 뭐예요? 섞여있는 물질의 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나의 시료는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봐. 단독 장비로 만들면 그냥 가둬놓으면 돼요, 시료를. 가둬놓으면 처음에 200을 보내보고 300을 보내보고 400을 보내보고 500을 보내보고 600을 보내보고 700을 보내봐서 그중에서 나오는 부분만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가둬둬야 아니면 시료가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 빔을 계속 하나씩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파장을 어떻게 해야 돼? 고정해야 돼. 고정하고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300. 그럼 300으로만 계속 실험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왜? 지나가 버리는데 언제 찍어 이걸? 그렇지? 못 찍잖아. 그런데 A는 300에서 잘 검출이 됐어. 질문할게. B는 A랑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그러면 얘는 400에서 흡수해야 돼. 이제 실험 어떻게 할래? 이제 실험 어떻게 할 거냐고. A는 잘 나오겠지만 B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선택성이 꽝. 됐니? 이게 VWD의 문제. 선택성이 꽝이라고. 알겠어? 정확하게 신호의 정보를 볼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WD의 한계성에 도달된 거예요. 만약에 저걸 단독 장비였다면 시료를 가둬놓고 실험하면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계속 보내면 되잖아. 그렇지? 200도 보내서 찍어보고 300도. 그래서 찍을 수 있잖아. 전체 파장 다 찍을 수 있잖아.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가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찍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의 파장으로 지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밑줄. 그러다 보니까 선택성이 떨어진다. 물질마다 다 이 빛만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물질마다 다 다른 빛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줄게. 실제 데이터. 보세요. 잘 봐. 첫 번째 A 물질은 여기서 잘 나와. 빛의 흡수가. 그렇지? B 물질은 여기서 잘 나와. 됐지, 신호가? 만약에 첫 번째 파장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신호가. 두 번째 파장으로 실험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두 개 같은 놈 같아? 다른 놈 같잖아. 선택성 꽝.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근데 QC는 이걸 쓴다고 했네? 왜?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QC는 내가 섞여있는 물질 중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 얘가 오늘 몇 프로인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걸 써도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250나노미터에서 나오는 신호의 패턴만 보고 그거 갖다 비율 정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보가 없다면 이거 썼다가 망하는 거지. 그렇지? 어떤 파장을 선정해야 되는지도 나는 모르고 선정을 할 때마다 계속 바뀔 거니까 신호는. 보세요. 실제 데이터. 같은 물질인데 파장 바뀌니까 전혀 달라 보여요. 그렇죠? 저 같은 물질처럼 보여요? 아니요. 전혀 달라 보여요. 이게 VWD라는 기계의 한계입니다. 알겠어요? 선택성이 떨어진다. 신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유는 특정 파장을 지정해서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왜? 시료가 흘러나가 버리니까. 멈춰 있다면 시료가 상관없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단독 장비. 단독 장비로 쓸 땐 그게 가능해요. 멈춰서 그냥 실험하면 되니까. 이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다. 그래서 만든 게 DAD입니다. 자, 이제 잘 봐. DAD. 요거 두 개만 잘 알아둬도 있잖아, 얘들아. UV비스 다 안 거야, 기계 구성은. 알겠어? UV비스가 요거야. 이 두 개 장비야. 자, 요거를 다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단색화 장치라고 불러요. 단색화 장치. 모노 크로메타 이렇게 불러요. 하나씩 하나씩 빔을 쪼개서 측정하기 때문에 단색화 장치라고 썼고 모노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어로 모노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다색화 장치를 쓸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DAD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 바로 전파장 동시 스캔할 수 있는 검출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뀐지 볼게. 똑같아. 똑같은데 구성이 바뀌어. 잘 보세요. 여기에 시료를 둬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치? 이러면 측정 못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겠죠. 시료 A가 300을 흡수했어요. 근데 검출은 안 된다고 했죠. 이래봤자. 이제 여기에 입구를 달아요. 됐죠? 그리고 나서 빛을 보내고 여기에 분산 장치를 달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이 갈라졌어요. 이 중에서 300은 흡수됐으니까 조금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 다이오드를 심었습니다. 자, 다이오드. 반도체요.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 그래서 저 반도체들이 각각 자신이 맡은 빛만 측정합니다. 한 번에요. 바로 이게 다색화 장치의 출현. 알겠어요? 시료는 빠르게 지나가도 상관없죠. 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쪼개서 동시 검출. 다이오드는 몇 개? 1100개 정도 박혀 있습니다. 1나노 간격으로요. 190, 191, 192, 194 이렇게 해요. 1100 정도까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동시 전파장 스캔, 선택성 증가 별표. 이게 핵심이라고요. 바로 DAD를 쓰게 되면 이제 이게 가능해졌다. 전파장을 스캔할 수 있다. 이제 B가 들어와요. A 지나갔어, B가 들어와. B는 400을 흡수할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전파장을 B한테 보내주고 여기서 쪼개면 이번에는 300은 그냥 들어가고 400이 좀 줄어서 들어가겠지. A를 찍으면 A 나오고 B를 찍으면 B 나오고 C를 찍으면 C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자신의 파장대에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바로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 가격은 2.5배 정도 비쌉니다. VWD에 비해서. 그래서 요걸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제약회사들이 다 요걸로 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왜? VWD는 QC에서만 한계가 있다. DAD는 그래도 분석용으로 좋다라는 거죠. 왜? 각각의 물질에 제대로 된 파장을 알 수 있으니까. 전파장 동시 스캔 밑줄. 저거예요. 알겠죠? 아까는 특정 파장 지정 사용. 얘는 전파장 동시 스캔. 이해됐어요? 이게 뭐다? 다색화 장치 이제부터. 입구, 분산 장치, 다이오드 다 합쳐서 폴리크로메타. 바로 다색화 장치. 아까는 모노크로메타였죠? 하나씩만 찍을 수 있다. 지금은 전파장. 폴리크로메타. 됐어요? 요 두 가지만 꼭 알아두세요. 어떤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 가도 요 두 가지 쓸 겁니다. 다만
유기물 중에서 특이 유기물들, 뭐 심근경색 약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데는 플로로센스가 있을 거예요. 형광. 왜냐면 벤젠골이 취한기니까. 걔네들 이제 형광 신호가 나오니까 그때는 형광 검출기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일반적 유기물은 싹 다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로 다 끝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LC.